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이번에는 이 TACS가 이제 스트로크 환자에게 이제 미치는 어떤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7.6 그리고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발표를 진행드리기에 앞서 이 논문이 가지는 노벨티 그리고 오브젝티브를 이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 TACS라는 게 뭐 스트로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기술인데 아직 이런 뇌졸중 환자들은 이제 뇌졸중 이후에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이런 운동 기술을 새로 좀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운동 습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한 편이고, 또한 이런 뇌졸중 환자들의 뇌졸중 이후 특정 이런 손 운동에 대한 어떤 기술 습득 개선에 대해 TACS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좀 조사한 연구가 본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6Hz 그리고 75Hz를 사용하는 세타감마 TACS가 어떤 좀 건강한 환자의 운동 기술 습득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운동 수준, 운동 기술 습득 수준의 향상의 경우 이제 이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는 거와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 학습의 성공과 운동 회복 등과 이제 이런 그 PAC 그러니까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는 것과 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레퍼런스에 찾은 이 6Hz와 75Hz를 함께 사용하는 이런 연구가 이런 거에 운동 기술 습득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기존 선행 연구 중에 이런 세타 감마 TACS를 사용하는 연구들 중에 이제 TGP라고 불리는 이제 세타 감마 피크 TACS랑 TGT라고 불리는 세타 감마 트루프 그러니까 트로프 TACS 그러니까 이 음의 피크에 맞춰서 음의 피크에 맞춰서 어떤 감마 TACS가 인가되는 조건이 이제 TGT고요. 그리고 양의 피크에 맞춰서 이 감마 TACS가 인가되는 걸 이제 TGP 세타 감마 피크라고 하는데 이런 두 종류의 TACS 중 TGP TACS만 유의미한 성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TGP가 이제 환자에게도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었던 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손운동 기술 습득 개선 효과가 이런 TACS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실험은 총 정상인 78명 그리고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정상인은 3그룹 그리고 환자는 이제 뭐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들로 인해서 2그룹으로만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험자들은 일괄되게 썸브 무브먼트 태스크라는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이 과제는 특정 시각 큐가 딱 진행이 되면은 팔뚝까지 고정된 상태에서 이 그림과 같이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버튼을 이렇게 번갈아서 이제 누르면 되는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S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극 조건은 이제 TGP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TGP 그리고 TGT, 쉐임 이렇게 세 조건이 있는데 우선 이 TGT라는 조건은 이제 정상인의 대상으로만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TGP, TGT, 쉐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TGP, 쉐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자극 전극은 이제 양극 전극이 C2 그리고 C4에 부착이 되고 음극 전극을 F8, OZ, FC1 이렇게 부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정보를 드릴게 지금 제가 가로를 쳐가지고 뭐 1, C1, 3, 뭐 7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용손에 연관된 자극
그 뇌 영역에다가 자극을 부착을 하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그러니까 병변이 일어난 손, 그 문제가 생긴 손과 연관된 뇌 영역에 자극 전구를 부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제가 가로를 쳐서 넘버링을 따로 부착을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만약에 환자인데 오른손이 불편하다 그러면 좌반구에 전극이 붙고, 그리고 왼손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반구에 전극이 붙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가로로 그냥 심플하게 표기해 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 프리퀀시인데요. 우선 자극 프리퀀시는 6Hz 그리고 이제 75Hz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논문에서는 요거를 이 아래의 그림처럼 인가했다라고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레퍼런스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감마 TACS는 어떻게 인가되냐면은 6Hz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TGP 조건에서는 양의 피크에 맞춰서 감마 TACS가 좀 싱크를 맞춰서 간헐적으로 씩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TGT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음의 피크에 맞춰서 자극이 들어가고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극이 인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 전극이 이렇게 두 개가 부착이 되는데, 요 각 전극가마다 1mAh씩의 자극이 인가가 돼서 총 2mAh의 세기로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런 조건의 자극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38분 20초 동안, 그러니까 태스크를 쭉 진행을 하는 동안 인가를 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이 fMRI 데이터를 뭐 찍었다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긴 했는데요. 이게 자극의 효과를 확인했다기보다는 이제 환자들의 이제 병변 영역을 좀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나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을 들고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결과들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런 모터 스킬을 이제 습득력이라고 하죠. 모터 스킬 애퀴지션. 그래서 정확도 아니면은 뭐 이런 습득력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지속 시간. 그러니까 요 버튼들을 누르는데 걸렸던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과연 이게 베이스라인에서 차이가 없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조건에서 측정된 이런 그 듀레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자극 조건과 어떤 그 운동 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이 그 운동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듀레이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로크 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정상인,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인트로에서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정상인 대상으로 TGP 자극이 어떤 운동 기술 습득력을 향상시켰던 것과 달리 요 결과에서는 오히려 쉔 조건 대비 TGP, TACS 조건에서 어떤 운동 기술 습득력이 오히려 감소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TACS 조건에서 이 운동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이런 듀레이션 기간에 대한 변화가 훨씬 더 쉔 대비 적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게 변화가 나서 빨라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났지만, TGP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서는 이제 뭐 적응 조건 사이에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과 이제 스트로크 환자에 대한 이제 추가 결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높은 가속도를 보인 이 시점에 대한 이제 그 시점에서의 이제 가속도,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시점에서의 가속도들을 이렇게 이 트라이얼마다 쭉 표기를 해둔 건데, 우선 정상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TGP 그룹 같은 경우가
이 쉔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피크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피크 가속도가 더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자극을 받았더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 환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건 간 차이가 없었고, 베이스라인 조건에서의 어떤 이 에큐러시, 그 가속도의 차이 또한 뭐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가속도랑 이런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몇 초 동안 움직였는지 뭐 이런 듀레이션을 가지고 코릴레이션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제 기준에서 좀 당연하게 이 가속도가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환자군 그리고 정상인 대비 모두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바가 언급하는 바가 우리 이 논문에서 결과를 봤을 때 기존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TGP, TACS가 운동기술 습득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환자를 대상으로는 이 오히려 역효과,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 이런 뭐 결과의 불일치, 그러니까 뭐 일부 정상인이 아니라 뭐 환자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언급했던 선행 연구와는 태스크가 달랐다.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브레인의 메커니즘, 뭐 신경 기전 이런 것들이 다 좀 상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7.6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뇌 영역 간 위상 동기화는 인지적 요구에 따라 어떤 정보 처리의 흐름을 좀 조절을 하고 되게 다양한 인지 그리고 행동 기능과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알파 대역과 감마 대역의 동기화는 어떤 신경 처리를 촉진하는 데 좀 필수적인 이제 메커니즘이고, 시각 피질 그리고 측두엽에 위치하는 이제 시각 영역 사이에 이런 위상 그리고 진폭 결합, 그러니까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 이제 시각적 동작 구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중 이제 TACS 중 이중 초점 TACS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경우 이러한 PAC의 변화를 유도를 하여 이제 시각적 동작 구별 능력 향상 효과를 조사함과 동시에 어떤 전극 그리고 주파수 조합을 좀 비교를 할 경우에는 두 뇌 영역 간의 신호 전달의 방향성 또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이 이중 초점 TACS를 사용을 해서 정상인 그리고 환자의 시각적 동작 구별 능력의 이런 변화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런 뇌 영역 간의 뭐 신호 전달의 뭐 방향성 뭐 이런 것까지 좀 함께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시만요. 실험은 정상인 45명 그리고 환자, 뇌졸중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룹은 총 3그룹 그리고 2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이제 환자분만 이제 2번의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의 이제 2번, 2회씩 진행되는 실험은 한 달을 간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앞선 논문이랑 마찬가지로 이 정상인만 3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TACS 파라미터입니다. 우선 자극 조건은 이제 forward, backward, 쉔 이렇게 있는데요. 정상인만 쉔 조건까지 해서 3조건의 자극이 인가가 되었고 그룹으로 나뉘어서 여기서 이제 forward TACS, backward TACS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선 첫 번째로 forward TA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타주가 O2 그리고 PO8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O2에 알파 TACS가 인가되고 PO8에 감마 TACS가 인가될 경우
이제 forward라고 부르고 PO8의 알파 그리고 O2의 감마가 인가되면은 백워드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해서 이렇게 컨디션을 명칭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극 몽타주는 이제 O2, PO8 이렇게 나와 있고 따로 이제 에노드 캐소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넛 형식의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왜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파란색의 점 같은 게 양극 전극이고 이 주변에 이제 서클 모양이 음극 전극인 이런 형태의 전극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에노드 캐소드를 구분해서 적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경우 이제 병변 구역과 연관이 있는 내용 여기다가 부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극 프리퀀시, 자극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요 앞서 요 자극 실험 프로토콜 중 이 EEG 플러스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적혀 있는 이제 5분 동안 찍는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디비주얼 알파 그리고 인디비주얼 감마를 서칭을 해서 인가를 하는 요런 인가를 하게 되었고 자극 세기는 3mA 그리고 자극 세기는 정상인의 경우 15분 그리고 환자의 경우 25분 동안 자극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험자들은 이제 Direction, Discrimination and Integration Task라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태스크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희미하게 약간 회색 바탕의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작은 점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0.5ms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 점들이 왼쪽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일괄 조금씩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해서 그래서 이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왼쪽으로 이동했는지를 맞추는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험자들은 뇌파를 64채널을 기반으로 측정이 됐고 정상인의 경우 밴드패스 필터를 0.5에서 45Hz, 환자의 경우 1에서 80Hz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 해당 밴드패스 필터 된 데이터를 마이너스 이 각 트라이얼 이제 자극 제시 시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초부터 1.5초 3초 구간 그리고 환자의 경우 마이너스 0.5초부터 1초 구간 총 1.5초 구간에 에폭한 이후에 ICL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레벨에서 이제 재구성을 이제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요 프로그램 로레타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소스 레벨에서 재구성을 했고 환자들의 경우 기존에 측정을 해놨던 이 MRI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T1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소스 레벨로 리컨스트럭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웨이블렛 분석을 2에서 60Hz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자극 조건에 따른 어떤 이런 성능적인 변화 그리고 브레인의 변화를 검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TACS 조건에 따른 이제 결과, 주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실 때 이 조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보기에 좀 뚜렷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 있는 결과들 평균 내서 위로 올려서 그린 게 요 그래프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들 평균 내서 플롯한 게 이 아래 이런 그 플롯 요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런 알록달록한 그림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우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결과가 정상인 대상의 결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환자 대상 결과입니다. 우선 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 백워드 TACS, 쉔 TACS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런 PAC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특히 다만 이 포워드 TACS의 경우에는 이 요 위에 있는 그림이 그 V1 시각 피질 그리고 MT가 이제 시각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알파 페이즈에서 이제 시각 영역의 감마 앰플리튜드를 빼서 뭐 계산을 하는 요 PACS 맥스 PACS를 보고 요 논문에서는 이제 바텀업 그러니까 하향식의
PAC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부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제가 하향식 PAC라고 하고 요걸 상향식 PA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하향식 PAC 같은 경우에는 약 100ms 정도 구간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한 이 PAC의 향상이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상향식 PAC의 경우에는 약 300에서 뭐 400ms 정도 되는 구간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오히려 이런 이 PAC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군으로 오시면은 이제 포워드 TACS 조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하향식 이 PAC가 100ms 정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자극전 대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극전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향식 정상인과는 반대로 요 포워드 TACS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에는 상향식 이 PAC 역시 100ms 앞쪽에 좀 아주 이른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극 후 이런 지표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환자분의 경우는 백워드 TACS를 인가했을 때에도 이제 정상인들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극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한 이런 PAC의 감소가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우선 이 논문에서 말한 이 forward TACS 조건 중 이 100ms 부근에 있는 이 바텀업 하향식 PAC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일단 시각 피질, 그러니까 V1에 도착하는 첫 번째 뭐 피드 포워드 입력과 이 시기가 일치를 한다라고 하고, 요런 결과를 봤을 때 이 MT 시각 영역에 대한 뭐 동기화가 어떤 TACS 자극에 의해 유도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대로 이제 상향식으로 나타나는 상향식 PAC가 후기에 이렇게 감소를 하는 트렌드, 그리고 아니면 동일하게 하향식에서도 이렇게 감소하는 PA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일정 수준 올라왔던 뉴런의 활동이 어, 이런 향상된 동기화를 쭉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항상성이 반영돼서 이런 감소가 오히려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 forward TACS 조건에서는 이 상향식에서도 좀 이런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환자의 요 뇌 주변 영역이 기능적으로 좀 재구성, 그러니까 뭐 상향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으로 리오거니제이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반영돼서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AC의 향상이 나타난 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 두 번째 결과인데요. 요 아래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나타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자 그리고 정상인 모두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행동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 논문에서 사용한 이중 초점 TACS가 어떤 실질적인 행동적 개선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커플링 결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라고 말을 했고, 다만 이런 이 본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TACS의 효과가 이 지속적인 이 지속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추가적인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자극이 인가되는, 그래서 뭐 멀티데이 아니면 뭐 멀티데이 뭐 롱기튜디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자극에 대한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8의 Q&A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 우선 뇌졸중 재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신경 가소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TACS는 운동, 지각, 기억 등 다양한 영역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실제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에 대해 TACS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근본적인 메커니즘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그 여러 선행 연구 중에 이 10Hz 그리고 20Hz TACS가 어떤 스마트 센서리 모터 에리어에 인가됐을 때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0Hz 그리고 20Hz TACS를 타겟으로 정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0Hz 그리고 20Hz가 이런 운동 영역에 미치는 기능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자극 모두 이런 뇌 영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변조시킨다거나 이런 효과는 있지만 20Hz의 TACS가 조금 더 광범위한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fMRI를 사용을 했는데 이 fMRI가 어떤 이 TACS의 메커니즘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기에 더 좋을 것이다. 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인트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험은 잠시만요. 실험은 총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이 13명의 피험자 모두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스크는 이제 아이스 오픈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스핑 핸드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TACS 컨디션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Hz, 20Hz 그리고 쉔 이렇게 인가가 되었고 자극 몽타주는 C3 그리고 FP1에 각각 양극, 음극, 전극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변 영역과 연관이 있는 뇌영역에 자극을 부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따로 표기를 해놨고요. 자극 세기는 1mA 총 그리고 20분 동안 인가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MRI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뭐 이 장비에 대한 스펙, 뭐 T1 이미지를 찍고 거기다 T2를 씌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적지를 않았고 이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요 측정된 MRI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했는데 우선 이제 시드 베이스드 커넥티비티 아날리시스라는 것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시드 베이스드 커넥티비티 아날리시스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정 ROI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연결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우선 이 논문에서는 센서리 모터 에리어를 이제 센서리 모터 에리어를 이제 기준 ROI로 잡고 이걸 기반으로 커넥티비티 아날리시스를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이제 분석 또한 수행을 해서 요 브레인 네트워크들 사이에 뭐 커뮤니티 간의 어떤 영향, TACS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며 요 그래프 티어리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커뮤니티를 나눌 때 총 32개의 네트워크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좀 대표적인 네트워크들에 대한 변화를 조사를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TACS 조건에 따른 이제 주요 결과들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게 뇌 활성도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드 기반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인데요. 우선 요 활성도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A 같은 경우에는 이 병변 그러니까 마비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마비된 손을 움직였을 때 뇌 활성도 그리고 마비되지 않은 손을 움직였을 때 뇌 활성도를 그냥 간략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B와 C 같은 게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병변된, 그러니까 마비된 손으로 움직였을 때 이제 활성도, 그리고 마비 안 된 손으로 움직였을 때 활성도 변화가 나타나는 내영역을 표시해 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된, 마비된 손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20Hz TACS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고 10Hz TACS에서만 이런 어떤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활성도의 향상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었는데요. 이를 봤을 때 프리센트럴 영역과 그리고 인슐라 영역에서 이런 TACS, 10Hz TACS를 인가했을 때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요 프리센트럴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병변 영역 중 프리센트럴 영역이고, 이제 이 인슐라도 마찬가지로 병변 영역과 연관이 있는 이런 인슐라 영역에서 어, 유의미한 활성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마비 손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이 10Hz TACS를 인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센트럴 영역에서 이제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났고, 20Hz TACS를 인가를 했을 때에도 비마비 손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어떤 병변 영역의 활성도가 이제 향상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요 디스커션 파트에서 따로 말을 하기에는 이 10Hz 자극을 인가했을 때 이런 뇌 영역의 활성도 변화는 이제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나타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20Hz 자극을 했을 때에는 이 마비된 손을 움직였을 때 어떤 병변 영역에서 이런 운동 영역의 활성화가 확인이 안 됐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도 이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연구들이 좀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TACS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려면 몽타주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연구들이 좀 있는데, 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있는데, 본인들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극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다양한 그 피험자들마다 좀 상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변 영역에서 직접적인 20Hz TACS를 줬을 때 어떤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 결과만 보고 20Hz TACS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디스커션 내용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펑셔널 컨티비티 결과인데요. 10Hz TACS를 인가를 했을 때 센트럴 영역에서 자극 전 대비 이 듀링에서 커넥티비티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고 다시 이제 자극이 끝나고 그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Hz TACS를 인가를 했을 때에는 이 센트럴 이 오퍼큘럼 영역과 그리고 이 안테리얼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러니까 ACC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러니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자극들과 마찬가지로 뭐 센트럴 그리고 뭐 포스테리얼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리고 뭐 프리큐너스 뭐 이런 영역들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디스커션에서 말하기를 이 뭐 10Hz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뭐 기존에 알려진 대로 뭐 잘 나타났다, 이미 잘 밝혀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20Hz TACS를 인가를 했을 때 이 ACC 영역, 그러니까 이제 Anterior Cingulate Gyrus 영역의 이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증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요 ACC라는 영역의 증가가 운동적인 이런 기능을 운동 기능의 개선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제 운동 과제나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했을 때 ACC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Hz TACS를 인가했을 때 증가한 ACC 영역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증가가 운동 기능에 대한 개선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 논문에서 이제 쉔 조건에 대해서 이런 활성도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이런 쉔 조건에서 커넥티비티의 변화가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 좀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명확한 설명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왜 쉔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주요 결과인데요. 이 결과가 이제 그래프 티어리,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우선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를 요거를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을 커뮤니티 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걸 나눴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들을 구분하는 이런 좀 방법으로 이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우선 이 커뮤니티라는 게 노드가 좀 연결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커뮤니티랑 연결이 희소한 노드들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뭐 요 Z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나뉘어진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노드의 뭐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아래에 있는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안에서의 연결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노드들은 동일한 커뮤니티로 이제 묶이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예시로 여기서는 이제 20Hz TACS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보여줬는데,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10Hz랑 쉔 조건에서는 어떤 그 눈에 띄는 어떤 커뮤니티의 자극에 대한 커뮤니티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 20Hz 자극 조건에서는 이 자극 전 대비 뭐 자극 후 어떤 커뮤니티의 분포라든가 이런 이 묶이는 단위가 그래도 조금 눈에 띄게 변화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좀 위에 있는 결과를 봤을 때에도 자극 전과 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자극 인가되는 중에는 이렇게 묶이는 커뮤니티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래에 있는 이런 스캐터 플러스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어 10Hz 그리고 뭐 쉐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차이가 자극 파란색 그리고 뭐 초록 붉은색 노란색 그렇게 큰 차이가 뭐 보이지는 않지만, 이 20Hz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의 차이도 좀 보이고, 요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20Hz TACS가 다른 자극들 대비 어떤 브레인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베타라는 주파수 대역이 운동 시스템 내 상호 소통과 기능적 연관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선행연구들이 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Hz랑 쉔 자극 대비 20Hz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네트워크에 대한 이 변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좀 합당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TACS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인가가 되었을 때 주파수 대역에 대한 어떤 특정 변조 효과를 유도하는 것은 이제 맞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Hz, 20Hz가 기능적 으로 이제 좀 상호작용을 좀 더 크게 변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0Hz는 20Hz 대비 조금 더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 논문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논문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논문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 자극 기법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논문을 봤을 때 이 세타, 감마에 뭐 커플링을 해서 뭐 자극을 인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메서드 파트만 봤을 때는 이 자극이 그럼 감마 TACS가 6Hz 세타 TACS의 뭐 자극과 동기화를 해서 인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처럼 브레인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브레인 액티비티의 세타 6Hz를 그 클로스 루프처럼 뭐 디텍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자극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건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서 제가 레퍼런스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극 전극을 두 개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6Hz 그리고 뭐 75Hz를 구체적으로 따로 언급을 해가지고 요거에 설명을 해놨다는 점을 근거로 6Hz TACS 맞춰서 감마 TACS가 인가됐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해를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저는 이
뭐 PAC 기반의 뭐 페이지 앰플리튜드 뭐 커플링 뭐 위한 뭐 세타 감마 TACS 이게 뭐랑 어떤 것들끼리를 이제 맞춰 매칭을 해서 인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결과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리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듀레이션과 가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라든가 가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듀레이션이 감소를 하겠죠.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환자를 대상으로만 스페시픽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정상인 대상으로도 진행을 했다는 점이 굳이 이게 들어갔어야 됐나라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끼리의 비교, 성능 비교 이것도 어 물론 하면 좋은 분석인 건 맞는데 이거를 뭐 그림까지 그려서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거. 그리고 좀 그 뒤에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의미 없어 보여서 제 기준에서는 따로 결과를 피겨를 집어넣진 않았는데요. 피험자가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어땠느냐 이거랑 TACS의 효과 사이의 뭐 관계 이런 게 있었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한 결과들이 있었는데 어, 이 분석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인트로든 디스커션이든 어떠한 언급도 따로 구체적으로 이게 강조돼서 있었던 것도 없었고 언급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을 냈으면은 디스커션에서라도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러저러하더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디스커션에 가면은 뭐 환자들한테 뭐 TAGP 뭐 그 자극의 효과가 좀 오히려 없었던 거에 대한 설명만 가득하고, 그래서 이 결과들은 결국 볼륨을 풀리기 위해서 그냥 넣은 것 정도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 의미 없는 결과가 있었다는 점들이 조금 오히려 논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널인데요. 이 부분은 메서드의 파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제가 이 페이즈 관련 분석 내용이 좀 익숙하지, 제가 자극을 하면서 뭔가 페이즈를 좀 메인으로 다루고 뭐 네트워크 이런 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바텀업 뭐 이 PAC를 가지고 뭐 바텀업이네 뭐 그 반대 뭐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자극을 M 뭐 시각 피질에다가 알파를 먼저 좀 포워드고 아니면 감마를 먼저 좀 백워드고 이렇게 좀 용어 정의를 좀 생소하고 이렇게 이 정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시각 피질 그러니까 이 비주얼 코텍스에다가 알파를 인가를 하고 그뭐 시각 영역에다가 따로 측두엽에 있는 시각 영역에다가 감마를 주는 게 왜 포워드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PAC에서 뭐 알파 페이즈에서 뭐 감마 앰플리튜드를 빼주면은 왜 바텀업인지, 그리고 얘네들을 보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 분야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이해하고 좀 설명드리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논문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좀 기초적인 거라도 레퍼런스를 좀 꼼꼼히 달아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본문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결과 그리고 디스커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선 결과들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 가시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특히 그래프 이론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뭐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뭐 32개씩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이거 딱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와서 이게 그래서 무슨 네트워크를 썼는지 명확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래 스캐터 플롯을 봤을 때 이게 점선이 들어가 있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P 값을 기준으로 점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점선을 이게 그러면은 P 값들의 평균을 갖다 넣어둔 건지, 아니면 뭐 중앙값을 가지고 넣어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이 뭐 뭔가 다른 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걸 정해놓고 이게 뭘 가지고 정해놓은 건고 이걸로 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요 결과에 대해서는 한 세 문장 있었나 설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겨에 대한 표기들이 뭘 의미를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 왜 논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거가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좀 인트로덕션에서 가설로 세웠던 뭐 20Hz가 뭐 좀 더 넓은 내용에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가설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10Hz TACS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연구에서 나왔던 것과 일치한다. 뭐 아니면은 뭐 이미 잘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20Hz 효과에 대해서만 긴 장황한 이런 설명들, 이 뭐 20Hz에 대한 설명은 정말 충분하고 디테일했다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면 10Hz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뭐 한 반 정도라도 되는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20Hz 대비 10Hz에 대한 효과가 너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자기들 가설이 맞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 가설이 우리가 가설대로 결과를 뽑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뇌 활성도가 오히려 더 많은 뇌형에서 나타났던 10Hz는 그냥 잘 알려진 대로 나타났더라 하고 약간 덮은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쉔 영역, 이 쉔 조건에 대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면 보통 이건 뭐 위약 효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상충되는 효과, 그러니까 어쩌면은 TACS의 효과가 없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크리티컬한 논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좀 크리티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냥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그냥 치워버리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논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리뷰어들한테 어떻게 뭐 익스큐즈를 하고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논문을 보는 리뷰 노트가 아닌 논문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만으로도 본 논문의 신뢰도가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디스커션,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부족, 요런 게 있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